자, 우리 이론 윤리학에서 동양 윤리를 배웠고 서양 윤리, 즉 의무론과 공리주의까지 배웠습니다. 자,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 배웠던 내용 각각이 달랐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걸 공통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들은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일까?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이론 윤리학 중에 덕 윤리학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인지 옳은 행위인지 알아도 알기만 하고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 윤리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덕을 갖추어야 바람직한 행위자일까? 도덕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아니 왜요? 라고 하면 도덕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 그것을 행위로 나타낸다 라고 봅니다. 즉 행위의 시발점, 즉 시작점 알면 행동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암과 행동이 동시에 나갑니다. 이때 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덕을 그럼 갖추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국가 공동체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르죠. 특수성이 다르죠. 한국에서는 겸손, 예절 이런 게 하나의 덕으로 여겨진다면 미국에서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주체성, 이제 어떤 확실한 어떤 자기 표현 이런 게 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건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우리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 바람직한 행동일까? 이 행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의무론과 공리주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이들은 특히 의무론에서는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도덕 법칙, 즉 정언명령을 이야기하기 했고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합리성, 즉 합리성 이성이거든요. 이성으로 알아낸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르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답을 내렸고, 이와는 다르게 덕 윤리학자들은 알아도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 암과 행동을 연결시키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 성품은 성격, 품성을 이야기해요. 덕. 올바른 덕은 그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체의 역사, 전통,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를 하는, 구체적 맥락에서의 적절한 행위를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덕윤리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덕윤리학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올바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지식과 감정, 행동이 함께 갑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이성을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오직 이 이성,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감정도, 덕윤리학에서는 감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지식과 감정, 행동이 함께 항상 움직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행동을 지속해서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덕윤리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자는 두 명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인데 이들의 사상을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의 모든 것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도 목적과 수단으로서 이어져 있을 거고요. 그 목적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목적,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최고로 좋다, 최고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게 뭐냐?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리스토텔레스, 덕을 갖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덕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지적인 덕, 그 왼쪽에 지적인 탁월성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덕적 덕 옆에다가는 성품의 탁월성이라고 쓰세요. 자, 우리 지적인 탁월성 중에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덕 몇십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용기, 절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지문을 보자면, 자,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이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게 선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 후천적인 여기 습관의 결과로 후천적으로 생겨난다 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야, 여러분들, 용기 있는 행동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용기라는 덕을 갖춘 사람, 즉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아직 부족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반복해서 결국에 습관화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용이라는 말이 보이죠. 자, 도덕적 덕은 중용의 덕이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중용이라는 건 뭘까? 중용, 뭐 중간? 뭘까? 자, 밑에 봅시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가, 자, 실천적 지혜 위에다 쓰세요. 지성적 덕. 아까 우리 지성적 덕으로 봤죠. 실천적 지혜. 그냥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그냥 올바른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가 부족함과 과도함이라는 두 악덕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중간 상태다. 자, 여러분, 용기라는 덕을 예시로 들자면 부족도 악덕, 과도한 것도 악덕, 중용이 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용기로 치면 비겁, 용기, 만용, 요 순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이제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그 아래다가 쓰세요. 구체적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상태.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산술적 중간은 뭔 말이고 우리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에서 중간 상태 이게 뭔 말이죠? 라고 하면 지금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어린아이와 어떤 성인 남자가 있어요. 이들은 밥을 먹는데 대략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작은 밥 그릇으로 2그릇 먹으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10그릇 먹으면 아주 배 터질 것 같습니다. 이때 적절하게 밥을 먹는 게 어느 정도일까? 자, 산술적 중간은요, 이거를 2분의 1로 나눠요. 즉 6. 산술적 중간 이게 중용 아니냐? 2와 10 사이에는 6?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상태. 어린아이는 한 4그릇 먹으면 그게 적절하게 딱 배부른 적절한 그러니까 상태일 수가 있죠. 근데 성인 남자는 한 6그릇 정도가 되겠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하나, 성인 남자인데 이 성인 남자가 다이어트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6그릇보다도 좀 더 적은 5그릇이 될 수가 있겠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이 마땅한에다가 다 적절한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 대해 이 적절함을 추구하는 게 그 상황에 맞는 나에게 맞는 적절함을 추구하는 게 여기 우리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의 중간 상태라는 거고요. 우리는 앞에서 이 도덕적 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를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행위가 뭔지 알려면 우리 이성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요 합리적으로 딱 적절한 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애매한데 이게 계속 돼서 이제 드디어 습관화가 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발전이 돼서 지성적 덕 중에서 이 가운데 중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되고요. 이제 습관화가 되었다. 이 용기라는 이제 덕을 갖추게 됐죠. 이러면 우리 이 도덕적 덕, 품성적 덕을 갖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 용기 절제와 같은 이 도덕적 덕, 품성적 덕은요, 이 실천적 지혜와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갖췄다? 그러면 도덕적 덕을 갖춘 사람이에요. 도덕적 덕을 갖췄다?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고나길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치적은 영어로 뭐죠? 폴리틱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국가를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폴리스는요, 도시국가를 뜻해요.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 단위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도시국가에서 모여 사는 존재이다. 즉, 모여 사는 존재,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을 뛰어넘은 신이거나 인간 아래인 짐승뿐이다.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함께 살아가는 곳 중에서도 국가에서 살아갈 때, 똑같은 말로 정치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 어떻게? 용기, 절제, 이런 도덕적 덕을 갖춤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 이 궁극목적인 행복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면 요 실천적 지혜, 즉 도덕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말 안 하지만 이 철학적 지혜를 갖추어야 우리 행복한 삶,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거 도덕적 덕이라고 얘기를 했죠. 도덕적 덕.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덕을 갖춘 사람, 도덕적인 사람, 즉 도덕적인 사람은 이 정치, 사회, 공동체, 이거 국가죠. 국가의 바람직한 시민, 용기 있는 행동을 언제 어디서나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까지 배워봤고, 우리 그 다음 덕윤리학자 맥킨타이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맥킨타이어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지문 맥킨타이어네를 파악하시고요, 덕윤리학자구나 라고서 덕윤리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시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겁니다. 우리 맥킨타이어는 정말 가장 최근 이 생애를 보시면 1930년 정도에 태어나셨죠.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알아봅시다. 이분은 이렇게 봐요. 현대사회는 공통의 어떤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는 사회다. 즉, 도덕적 합의가 불가능한 무질서, 혼란의 사회다 라고 맥킨타이어는 바라봤는데,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각자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현대사회는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내가 맞아, B는 내가 맞아, 공통의 도덕적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도덕적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다. 도대체 근데 이런 문제가, 잘못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목적의 상실이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계몽주의 기획은 뭐예요? 계몽, 사람들을 일깨우다, 이거 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핵심은 뭐냐면, 중세시대까지는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신앙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 이 생각 능력,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즉, 예전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중세시대까지 이거 신이 분노하셨다 라면서 그때까지는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삶. 근데 이제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신의 뜻이 아니다, 과학적에 따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이제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에 대한 탐구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도덕의 기초를 새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칸트, 공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즉 계몽주의, 사람들이 일깨운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아니다, 도덕의 기초, 신의 뜻이 아니라 너희 일깨우려고 한다, 도덕의 기초 우리 이성을 통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답을 내려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칸트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나 다들 자기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러니까 공통의 도덕적 어떤 합의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맞자면서 그냥 알아서 혼자서 살아가. 완전 개인주의 사회. 고립된 사회, 고립된 개인, 파편화된 개인,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자아, 마치 유령적 자아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목적이 없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 목적이라는 건 공동체가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고대 봅시다. 고대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훌륭한 아테네 시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개인들은 훌륭한 아테네 시민이 되도록, 즉 지혜와 용기, 절제, 정의 등을 갖춘, 정의라는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 종교적 덕을 갖춘 신앙인,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종교적 덕을 갖춘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이거는 그 해당 공동체, 그 당시 공동체의 역사, 전통, 문화가 그 특수한 그 공동체가 알려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훌륭한 아테네 시민이 되는 것, 종교적 덕을 갖춘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A와 B 사이에는 공통의 도덕적 합의, 공통의 객관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즉, 그러한 것을 따를 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마치 대한민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처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또 개인선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이제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목적을 다시금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목적을. 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부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전능적 그 세계관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덕을 갖추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거 덕윤리학, 이 목적, 이거 부활시켜야 된다,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라면서 자기의 이론을 쭉 전개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맥킨타이어구나 라고 하고 덕윤리학의 입장에서 문제 풀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건 약간 심화 개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건데 자, 먼저 실천, 관행, 프랙틱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이란, 관행이란 협동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협동적 활동은 즉 혼자는 단순 공놀이를 협동적 활동이라고 하지 않죠. 즉 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축구 경기는 실천이다,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는 단순 벽돌 쌓기도 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덕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럿이 함께하는 건축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탁월성의 기준을 갖습니다.
이 실천이라고 불리려면 그 행동, 그 실천 잘한다, 그 실천 탁월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앞선 공동체의 축구 경기로 치면 축구 공동체, 건축 공동체, 진짜 오랜 역사가 있겠죠. 앞선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의 권위,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축구도 아주 오랜 시간 해온 그 전통과 그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공격수는 이 위치에, 수비수는 이 위치에, 골키퍼는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진행이 되죠. 자, 세 번째, 내재적인 선. 이건 뭐냐면 반대로 외면적인 선에는 부, 인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재적인 선은 뭔데요? 자, 내재적인 선은 그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은 축구 경기를 통해서는 그 축구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타인의 움직임을 이제 어떤 좀 생각해야 된다는 넓은 시야, 그러면서도 이제 조화 이런 것들 해당될 수 있는데, 외면적 선과 내재적 선을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경쟁적인가? 자, 일단 외면적 선을 추구할 때도 내재적 선을 추구할 때도 전부 다 일단 경쟁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돈, 인기 생각해 보세요. A가 돈과 인기를 얻으면 B는 덜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얻으면 한쪽은 잃습니다. 근데 A와 B는 축구 경기, 건축, 서로 누가 더 건축 잘하나 축구 잘하나 경쟁하면서 서로 윈윈, 저 사람의 것을 배우면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도 있죠. 요 밑에 있는 게 내재적인 선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재적인 선은 아니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활동만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것을 말합니다 라는 거고요. 자, 요약을 하자면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덕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덕이 있어야 실천하면서 우리 이 내재적 선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덕들에는 용기,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서사적 총일성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우리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 사람이 다양한 행동들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해요. 이거 행동들 사이에 어떤 좀 통일성이 없지 않냐, 그냥 이 사람들 생각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아니요, 맥킨타이어가 봤을 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가진 이야기에 따라 요 실천들은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야기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요, 요 사람이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기승전결을 가진 이야기처럼 이 사람이 탄생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이야기로 치면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의 중반, 이야기의 종말 이 될 텐데, 드라마의 기승전결처럼 하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어렸을 때 뭐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사는 동안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이 사람의 굉장히 큰 제일의 가치관이야. 그래서 가족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때에는 갑자기 화를 내, 어떤 때에는 막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 어떤 때에는 뭐 갑자기 뭐 땅을 파고 있어.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다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실천 행위들이 설명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개인선 아니냐, 개인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니요, 개인선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선도 함께 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이야기에는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일에서 태어났다,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진 이야기에는 나치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선이 사익이잖아요. 사익과 공익은 다른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익과 공익은 동시에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나의 삶의 역사는 정체성, 이야기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라고 맥킨타이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사람들이 본인만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통일된 실천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들을 어디서 하냐면 같은 무대를 공유하면서 해나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쌤이 그린 것 중에 이 색칠한 배경은 공동체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동체의 역사, 전통, 이거는 또 다른 말로 공동체의 어떤 맥락, 콘텍스트,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공동체의 전통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의 도덕적 기준, 도덕적 합의가 배경이 됩니다. 자, 요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라 똑같은 말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따라 공통의 도덕적 기준, 공통의 도덕적 합의를 갖출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도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걸 도덕적이라고 여기죠. 그게 공동선, 예절 바른 그런
문화를 우리 함께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의 선이다. 공동선으로 여기고요. 이 안에서 우리들은 바람직한 성품을 갖춘, 바람직한 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타자와 이 관계를 잘 맺으면서 지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은요, 보존하고요, 더 나아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지키고 이런 것에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전통이라면 바꿔 나가야 돼요. 즉 살아있는 전통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맥킨타이어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덕은 뭐냐면 전통에 대한 적절한 감각이라는 덕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파악해서 일관성 있는 실천들을 해나가야 되죠.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개인들은 각자 내 말이 맞아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공통적인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그 공동체가 가진 전통,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러한 덕을 갖춘 사람, 그 해당 공동체가 말하는,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덕을 갖춘 그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맥킨타이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맥킨타이어 꽤 어려웠고 이렇게 봤던 내용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됐던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멘트들, 이것들을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자, 고생하셨습니다.